안녕하십니까. 이상기상 대형 사과 재배 기술에 대해서 강의할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김인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궁금한 부분이 좀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유선상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지금은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 재배하실 때 가장 신경 쓰이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기상 환경이 있을 거고요. 이런 토양 환경이 있겠죠. 그리고 또 열과나거나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관수 부분이 있을 거고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착색 관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많은 관리를 하셔야 좋은 사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되면 성공 방정식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과를 고품질로 생산하는 방법 꼭 하나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팔이 짧은 아이도 우유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이용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저희에게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상에 대한 사과 재배 기술을 보시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 재배 전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가 있을까요? 휴면 타파기, 개화기, 과실 비대기. 주로 이 시기에 많은 장애가 발생하는데요. 휴면 타파기에는 동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고요. 개화기에는 아무래도 서리 피해나 저온 피해로 인해서 화기의 손상이 있을 거고요. 과실 비대기에는 가장 오랜 생육 기간이기 때문에 강우에 의한 피해라든지 여러 곤충, 병에 대한 피해 때문에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시기별로 어떤 대응 지침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면기에는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네, 지금 시기는 자별 휴면 시기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1월 초에서 1월 12일까지 영하 15도에서 최대 22도까지 떨어진 저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발 휴면기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더라도 나무가 동해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2월 달로 들어가면서 타별 휴면으로 들어가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휴면에 처하게 되겠지만 작년처럼 연초에 기온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또다시 동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 말 진흥청은 작년에 갈반병, 전문이 낙엽병 등에 의한 잎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저장 양분이 19년 대비 10% 적어진 경향을 보이는 과원이 다수 있어서 올해 특히나 동해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생육계의 개화기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더 저장양분 추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전정을 미루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12일 이후부터 날씨가 조금 풀리긴 하지만 한 이달 말까지 어느 정도 추이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꽂는 분화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전정의 양을 조절하시면은 올해에 좀 성공적인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동해죠. 양강면,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받는 부위에 수액이 이동되면서 올라가 있던 부분이 저녁에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면서 수피가 파열되는 모습들인데요. 작년 연초에 기온이 많이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해 증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연말에 저희가 겨울철 가왕가리를 할 때 흰색 페인트 도포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문지로 감싸준다든지 준하는 동해 대책을 당부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안 된 과원에서 일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곡간지나 기류가 정체화되는 지역에서는 지금이라도 추가 대책을 시행하시면 동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전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귀농하신 분들이 전정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선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큰 맥락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정리하실 건 아무래도 병든가지죠. 병든가지는 대부분 이제 올해 생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결과지 배치를 신경 쓰시고 농약을 치실 때, 전년도 농약 치실 때 이 가지가 있어서 농약이 수간 깊숙이까지 안 들어간다. 그럼 그런 부분은 제거하시면 되고요. 주지 끝에 세력을 강하게 세워둬야 사과나무가 전체적으로 수세가 강하게 1년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전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정하면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가장 간과하는 부분, 불안병이죠. 전정하면서 가지 자른 부위가 원체 많다 보니까 도포제라든지 이런 처리를 다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이행되었던 병원균들이 숲에 있다가 전정을 하면서 전정가에 묻어서 다른 나무로 계속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병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겨울철에 불안병이 감염이 많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분이 열심히 지금 사다리에 올라가서 전정을 하고 계십니다. 겨울철에 전정을 하면 죽은 조직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생육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처는 더디게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조직을 통해서 불안병이 잠입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휴면기에 들어가 있다가 4월달, 6월달에 급속하게 진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정상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으니까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주간부에 붙어 있는 전정상구는 특히나 불안병으로 인해서 나무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귀찮다고 너무 많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내 나무를 위해서 내 밭에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처리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3월, 4월달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3월 말부터 서리 피해 같은 게 많이 걱정되시죠. 저온 피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저온 피해에 해당되는 온도를 잘 파악하시고 그 전날 기상예보나 저희가 올해부터 일부 시범적으로 서리 피해 발생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문자를 통보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문자를 받으시고 나서 그 온도가 되는 시점에 1시간이나 60분 정도 이상이 지속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서 그에 준하는 동해 대책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네. 꽃 동사의 온도는 영하 2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 동사가 되고요. 꽃몽우리 시기에도 영하 3.8도에서 30분 이상만 되면 동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온 피해 증상은 꽃잎의 갈변, 암술과 배주가 얼어 죽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 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과시에서는 이렇게 과가 비정상으로 비대하거나 이렇게 코르크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방상펜이나 미세살수 그리고 포장 관수를 이용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농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세살수인데요. 미세살수의 경우 미세살수를 시작하고 물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살수를 해줘야 화기가 손상을 받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 못한 농가들이 많은데요. 포장 관수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물론 온도 편차는 크지 않지만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새벽 5시에서 6시경 이때 포장 관수를 한 농가에서 영하 1도까지 온도가 보존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포장 관수라도 하시면은 그 해에 꽃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21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차가운 물을 미세살수할 때 꽃눈이 얼지 않는다면은 30도로 끓는 따뜻한 물을 포장에 관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착안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화목 보일러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30도에 해당하는 온수를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장해 관수시설을 이용해서 전면 살수할 경우 관수되는 물에서 일어나는 수증기가 열량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물이 0도에서 기체로 올라갈 때 597칼로리가 생성되고요. 20도씨 물이 기체로 변할 때도 586칼로리가 생성되죠. 0도씨 물이 결빙되면서 80칼로리의 열을 생성하면서 꽂는 조직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칼로리를 생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동해 방지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화목 보일러를 이용해서 물탱크에 있는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끓인 물을 관수시설을 이용해서 포장 전면에 관수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시범농가에서는 15%의 꽃 피해만 일어나고 그 외에 관행 처리 농가는 94%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을 올해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과수기술계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리가 지나간 후에 어떻게 해야 결실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공수분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고온건조기에는 1일에서 2일 이내에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곳도 다 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인공수분을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온기에 화분관의 신작이 억제된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개화가 됐다가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서 빨리 개화가 끝날 것 같지만 또 그 중간에 온도가 떨어져서 유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꽃가루를 언제 뿌려야 될지 이런 부분을 착안하기에 좀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비대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장 비대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면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증산작용이 빨라지는 강한 햇빛과 높은 온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과 생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일어나는 건 사과 농가의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일소 부분이죠. 사과가 괴사되는 수도 있고요. 갈변에서 끝날 수도 있고 광산화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온도가 실제로 기온으로 따지면 40도씨 이상만 되면 사과 괴사가 진행되고요. 갈변은 35도씨. 작년에 최고 기온도 35도씨 이상인 날이 많았죠. 근데 왜 35도씨일 때 갈변이 일어날까?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온이 35도씨지만 그 과피면에는 이런 복사열에 의해서 오히려 온도가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관리해야 될 온도는 이 광산화 온도인 30에서 35도씨 시기부터 집중적인 관리를 해줘야 일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2019년부터 시행한 햇볕 차단망을 이용한 일소 방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햇볕 방지망을 착용할 경우에 기온이 31도씨일 때 최대 25도씨까지 온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피의 온도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착색하고 과일 비대에 상당히 유효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없을 경우 포장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살수 시설을 이용하여 미세살수를 시행하면은 이때도 온도가 2도에서 3도까지 저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과 생육에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살수의 경우 단점이 과원을 너무 과습하게 하기 때문에 탄저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상에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도 21년도에도 햇볕 차단망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효과로 일소 방지 외에도
수간상부를 그늘을 지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증산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햇빛에 의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바람 피해를 감소하고 우박 피해를 감소한다는 다양한 부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걸 고려해 보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장 비대기에 과실이 급격하게 비대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역시 비대를 하려면은 수분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리고 수분을 과다하게 공급하여 질소가 수체에 공급돼서 도장지가 발생한다고 할 때 어떻게 수세 관리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작년엔 특히나 52일이나 되는, 실제로 의성에서는 48일 정도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670mm에서 700mm 정도의 강우량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집중적인 강우로 인해서 사과나무에 엄청나게 많은 질소가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과에 질소가 많이 공급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흔히 잘 알고 계시죠? 착색이 잘 안 되고 도장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음에 충실한 꽃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적당한 수세 조절을 하고 더 이상 수분이 공급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분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안개, 단북 지역에서 복숭아나무나 자두나무가 고사한다는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단북하고 안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점토질 토양이 강하기 때문에 배수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신규 가원을 조성하시면서 내밭은 경사가 많이 져서 지표 배수가 잘 된다. 그래서 유공간을 굳이 매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지중해는 이렇게 점토 함량이 높아서 조금만 내려가도 배수가 안 되는 그런 토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배수를 고려하셔서 뿌리에 피해 없이 건전하게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내 밭에 적정한 수분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기계로 알아보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흙을 직접 하셔서 손으로 지어 보셔서 이렇게 뭉쳐지는 경우에 약간 수분한 경우에요. 그때 약간 흩어져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손에 묻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가습한 경우이기 때문에 물이 지금 너무 많다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물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암거 배수 시설이나 적극적인 배수 시설을 설치하셔서 포장 내에 물이 빨리 배출되어 나무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 시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질소하고 수분이 많이 공급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렸었는데요. 5월부터 9월까지 전 구간 비가 많아서 수분한 경우 수세가 강해지고 과실비대는 좋아지지만 착색하고 당도는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중기에 좀 건조되는 부분이 있어야, 후기에 이렇게 건조되는 부분이 있어야 양호한 품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수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과다한 질소 유입으로 인해서 도장지가 많이 발생해 광투가양이 불량해지면 꽃눈 발생 및 착색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수세를 관리하셔야 하고요. 질소가 많이 유입되게 되면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죠. 도장지가 많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잘라버릴까요? 그러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 도장지라도 내가 내년도에 써야 될 부위에 결과지가 없다면 유인을 하셔서 수세를 죽이시면 되겠죠. 리코메 법칙이라고 모두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적당한 각도로 유인을 하셔서 없는 부분의 결과지로 활용하시고 너무 복잡한 부분은 제거하셔서 광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질소 흡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요. 6월부터 8월까지 우리에게 많은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생성되어서 증산량이 많은 경우에는
비료가 더 많이 공급되었을 거고, 이렇게 적당한 수세를 유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질소는 유입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은 일단 비료를 먼저 많이 주지 않아야 되겠죠. 전년도에 비료를 많이 줘서 강우가 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분들을 사과로 비교했을 때 어떤 사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사과가 나올 수 있겠죠. 대부분 겨울철에 이렇게 시비를 하셔서 그런데요. 이분이 시비를 하시면서 내 나무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저 옆밭에 사과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을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 12월 달에 저희 센터로 시비 처방서를 들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료를 얼마나 주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근데 그저께 비료를 넣었어요. 우분을 벌써 넣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는 왜 비료를 먼저 넣으시고 시비 처방서를 가져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이분처럼 옆밭 보고 시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시비하시기 전에 먼저 저희 센터에 오셔서 토양 분석을 충분히 하시고 시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 과정에서 김창훈 선생이 토양 채취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기 때문에 토양 채취하는 방법은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육기에 질소가 많이 공급되어서 화학 불량이라든지 도장지 생성하는 부분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문제되었던 부분이 갈반병, 그 다음에 전문의 낙엽병이죠. 이 부분들이 포자가 빗물을 타고 퍼져서 나무에 사과잎은 하나도 없고 사과만 주렁주렁 달린 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5월 달부터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예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셔서 갈반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탄저병, 견문이 썩은 병이 많았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트럭으로 따내었다고 할 정도로 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포자가 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6월 초에 감염되어 과점을 형성된 과일은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셔서 7, 8월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탄저병은 감염되고 나면은 급속도로 그 병증이 커지기 때문에 이 초기에 관리가 안 되면은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요. 특히나 눈물병이라고 해서 수관 상부에 있는 사과들은 따내지 않으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과실을 감염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관 상부에 있는 탄저병 과실들을 제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문이 썩은 병도 마찬가지로 5월 달부터 포자가 비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도에 역병 관련해서 민원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수분이 너무 많아지고 과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역병균은 토양 내에서 2년 동안 생존하기 때문에 역병이 한번 발생한 밭에서는 지속적으로 역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 발병한 주 부분의 토양을 아인산염으로 적극적인 소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토양에 있는 균에서 과일로 튀어서 과일에도 역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 너무 아래쪽에까지 과일을 달지 않아서 과실 역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생 관리를 했을 때 병원균 밀도를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관 하부에 초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특히나 병해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50여일간 이어지는 강우 때문에 적절하게 방제할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일일 수 있는데요.
이런 병해충을 관리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명한 강사의 방제력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15일 동안 고정적으로 짜인 방제력을 의해서 방제를 할 경우 PLS에도 걸리지 않고 아주 편하게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반대로 그분이 짠 방제력과 저의 포장의 환경이 다를 경우 그 방제력은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제력 중에서 동일한 방제력을 이용했지만 특정 농가는 사과나무의 잎이 무성하고 과일이 좋았지만 다른 농가는 잎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하셔서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 방제력을 이용하지만 추가적으로 방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상을 보면서 방제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일봉식 개념입니다. 고정 방제력을 이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이렇게 방제를 하는 개념이고요. 그 기간 동안 농약을 방제했을 때 그 농약이 과실 표면에, 잎에 부착되어서 보호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방법은 유럽식 방제력입니다. 온도와 습도의 합산량을 이용해서 그 농약이 부착된 부분이 얼마나 씻겨 나갔는가, 그런 걸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방제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의성의 6월달 달력을 보시면서 방제를 들어보겠습니다. A 농가가 6월 7일 날 방제를 했습니다. 15일 방제력이라고 할 경우 다행히 6월 22일 날 햇볕이 떠서 무사하게 방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B 농가가 6월 9일 날 방제한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요? 6월 24일 날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도 비가 왔습니다. 탄저병의 경우 부착되어서 6시간 이내에 부착기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부착기를 형성해서 과실 내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미 탄저병균이 부착된 과실은 병 방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볼까요? 7월 달에 A 농가는 다행히 7월 7일 날 날씨가 맑았습니다. 방제력을 아주 잘 이행한 경우고요. B 농가의 경우 7월 10일 날 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할 수가 없었는데 만일 7월 11일 날 방제를 했다면 그래도 좋았겠지만 7월 11일 날 부득이한 경우로 방제를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4일 동안 방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방제력만 이용하면은 계속 방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과에 상당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식 방제력만 이용한다면은 방제의 허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보완한 부분이 유럽식 방제력입니다. 유럽식 방제력은 비가 오더라도 비가 그치는 짧은 시간에 방제를 해서 과일 표면에 농약을 부착시켜서 그 부분이 씻겨 나가더라도 50%, 40%는 약을 부착시켜서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착안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방제 단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경우 그 방제를 시행해서 병을 줄여서 마지막에 수확을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 착안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고요. 아직까지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차후에 보완해서 농가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적습 온도합을 구하느냐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기상청에 가면은 상세 날씨를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제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의성이 있습니다. 의성을 누르시면은 의성의 3개 지점에 관측점이 있는데요. 의성 읍, 옥산, 안개 쪽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점을 누르시면은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시간대별 온도, 강수량, 최고 온도, 최저 온도 뭐 이렇게 선택해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강수량과 기온, 습도를 보시고 그 온습도 합을 구해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 자료에 보면은 10에서 25mm 정도의 비가 왔을 경우 농약이 부착되어 있는 것의 50% 정도가 씻겨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 약효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적습 온도 합값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보시면은 일반적인 곰팡이의 침입 모습이죠. 1단계로 이렇게 표면에 부착되었다가 균사가 침입하고요. 이렇게 포자가 발생해서 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적습 온도합 값을 계산하면은 125지점이 될 때 벌써 부착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25가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방제를 시행해야 약효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식과 일본식을 다시 한번 개념 비교를 해드리면은 방제 첫날 날씨가 맑고 그 다음부터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DH 값이 계산해서 요 7일날 비가 왔지만 비가 잠깐 그칠 때 약제 살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15일날 되는 날 또 약제 방제를 해서 병원균을 방지하는 것이 유럽식 방제 방법이고요. 일본식 방제 방법은 마찬가지로 첫날 약제 살포를 하고 비가 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날 방제 날짜에 다시 방제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보면은 다음날 바로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제가 많이 씻겨나서 약효를 제대로 보기 힘들 텐데요. 그래서 추가적인 방제를 적절히 시행하셔서 올해처럼 2020년도처럼 탄저병이라든지 견무늬 썩은 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충 예찰을 위해서 농가에서 트랩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과학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잘못된 트랩 설치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과나무 바로 아래에 노린재 트랩을 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린재 트랩에는 페로몬이 있어서 노린재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랩 안에 잘 들어가면 피해가 없겠지만 트랩으로 가던 노린재가 힘이 빠져서 옆에 나무에 떨어진다든지 풀밭에 떨어진다든지 이럴 경우 이 노린재가 트랩에 유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밭에 들어와서 오히려 적을 불러들이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트랩을 설치하실 때는 가원에서 5m 정도 아니면 최소한 1m라도 떨어져서 내 밭에 노린재가 직접적으로 유인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옥산의 수출단지 예찰을 할 때 심식나방 트랩을 예찰을 하는데 페로몬을 제거했는데도 농가에서 왜 페로몬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보험사 쪽에서 진행한 부분에 페로몬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서 그 페로몬이 과원에 방치되면서 나방을 오히려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페로몬이 오히려 해충을 불러들이는 용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랩을 활용하실 때 특히나 설치 위치, 그 다음에 시기가 지난 페로몬의 철저한 제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더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사과 농사를 짓는데요. 작년에 면충이 많이 생겨서 부모님 좀 고생하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면충을 어떻게 잘 없앨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찾은 자료입니다. 면충은 잘 아시겠지만 주로 땅속 지하부 대목이나 흡지 쪽에서 월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월동한 면충들이
4월 상순경에 이제 물이 오르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목을 타고 이게 상부로 올라가는데요. 이 시기에 대목부에 이렇게 끈끈이 판을 이용해서 묶어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면충들이 많이 포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이동 시기에 지나서 끈끈이를 계속 5월 하순경이나 좀 제거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많이 유살된 면충으로 인해서 개체수를 많이 죽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생육기에 가서도 면충의 밀도가 줄어서 약 방제라든지 면충 관리에 상당히 유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좀 대목에 이런 끈끈이 판을 이용하셔서 면충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배 연구소의 자료인데요. 이 깍지벌레들이 많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 부위에 들어간 깍지벌레는 제거하기도 힘든데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역발상해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처 부위 앞에 마찬가지로 점착제 처리를 해서 깍지벌레가 이 틈바구니로 들어가려고 하는 녀석들을 포획해서 밀도수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밀도수를 줄인다면은 아무래도 그 농약 방제가라든지 아니면 그 생육기 관리에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사과 이상기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꼭 이 부분은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한 부분인데요. 예. 올해 작년에 화상병 많이 발생하신 건 알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포장 관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병원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 가원에 들어오지 않도록 전정 도구라든지 신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소독해 주시고요. 해충 발생한 것을 정밀하게 관찰해서 해충 피해를 막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육기에 적정하게 물 관리를 해서 열과가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을 좀 방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비료를 너무 많이 쳤거나 아니면 수세가 강해서 나무가 수관이 복잡해진 경우 적절한 유인 관리로 광환경을 개선해서 착색이 잘 된 사과를 생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이상기상 대응 재배 관리 기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